순자야, 내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지만 순자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순자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뭘 미안하다는 거지? 50년을 함께한 아내의 칠순잔치 날, 갑자기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침실 창문으로 스며든 따스한 봄볕이 아내의 얼굴을 비추는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50년이라니 정말 잘 살았구나. 이순자가 눈을 뜨며 나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신혼 때처럼 수줍어하는 그 표정이 사랑스러웠어요. 여보, 오늘 칠순잔치 준비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 우리 순자 고생이 많아. 오늘 하루만 버티자. 아내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간 변하지 않은 그 성실함에 나는 또 한 번 감사했죠. 이런 아내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으니까요. 면도를 하며 거울 속 72세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오늘만큼은 청춘이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금혼식을 앞둔 칠순잔치라니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50년을 한결같이 사랑해온 부부라고,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금실 좋은 부부라고 말이죠. 오전 10시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친척들과 지인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박정호 이순자 칠순 및 금혼식 축하 현수막이 눈에 띄었죠. 형님, 부럽습니다. 50년을 이렇게 금실 좋게 사시다니. 동생 정수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운이 좋았지 뭐. 순자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 그때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 정말 우아했어요. 5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과 똑같은 색깔이었죠. 여보, 사진 찍어요. 사진사가 우리를 불렀고 나는 순자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익숙한 향수 냄새에 나는 또다시 감동했어요. 이 여자와 함께 늙어갈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잔치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중학교 동료 교사들이 축사를 해주고 제자들이 화환을 보내주었죠. 특히 지금 형사가 된 김민수가 멀리서 축전을 보낸 게 기뻤습니다. 박정호 선생님, 이순자 선생님, 50년 사랑, 진짜 존경합니다. 한 제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자의 손이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순자야,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긴장돼서 그래요. 하지만 뭔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가장 활발하게 웃고 떠들던 아내가 계속 조용했어요.
마치 뭔가를 걱정하는 것 같았죠. 오후 2시, 드디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가 직접 준비한 잔치 음식들이 테이블마다 올려졌어요. 갈비찜, 나물들, 그리고 순자 특제 미역국까지. 50년간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죠. 자, 모두들, 박정호, 이순자 부부의 건강과 앞으로도 수십 년 더 행복하시길 축배를 듭시다. 사회자의 외침에 모든 사람이 잔을 들었습니다. 나도 순자와 함께 축배를 들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짧은 신음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잔을 든 손이 심하게 떨리더니 바닥에 떨어뜨렸죠. 순자야. 내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지만 순자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119 불러요. 빨리.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순자를 바닥에 눕히고 인공호흡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이미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죠. 여보, 미안해요. 순자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뭘 미안하다는 거지?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구급차가 도착하고 순자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3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의사가 나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마침내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남편입니다. 죄송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칠순잔치 도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그것도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이순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니 말이죠. 정호야, 힘내라. 순자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친구들이 위로해 주었지만 가슴속 공허감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사흘간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빈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순자가 늘 틀어놓던 라디오 소리도 부엌에서 들리던 설거지 소리도 없었죠. 나는 순자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옷들을 정리하면서 추억에 잠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휴대폰 하나. 나는 그 휴대폰을 알지 못했어요. 순자가 평소에 쓰던 건 다른 거였으니까요. 뭐지, 이건? 호기심에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남아 있었어요.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수백 개, 아니 수천 개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메시지의 상대방 이름은 성만 오빠. 첫 번째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순자야, 오늘 정말 좋았어. 20년을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 꿈만 같구나. 날짜를 확인해 보니 3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여보가 퇴직금 받으면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겠지? 20억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세 번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내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그 바보는 아직도 모르고 있지? 나랑 20년째 만나는 걸. 매주 성당 봉사 간다고 하면 믿고 있으니까.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20년째 성당 봉사. 순자가 매주 일요일마다 나가던 그 성당 봉사가 거짓말이었다는 건가? 마지막 메시지는 칠순잔치 전날 밤에 온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정우가 없어지면 우리가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어. 계획대로 하자. 핸드폰을 든 내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5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내 아내가 20년간 다른 남자와 그리고 나를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꿈이길 바랐지만 휴대폰 화면의 메시지들은 잔혹한 현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바라보던 그 아름다운 석양이 이제는 참혹하게만 보였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50년을 속여온 이 배신의 실체를, 그리고 내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악마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내 가슴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휴대폰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하나하나 메시지를 읽어내려갔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새벽 3시 나는 거실로 나와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50년간 금주했지만 이런 밤에는 술이라도 마셔야 정신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쓴 술이 목구멍을 넘어가면서 더 쓴 진실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성당에 간다던 순자. 새하얀 거짓말이었구나. 여보, 성당에서 봉사하다 보니 보람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서.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짓던 그 얼굴이 이제는 악마처럼 보였어요. 핸드폰을 다시 들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성만 오빠와의 통화가 매주 수십 통씩 있었죠. 길게는 2시간, 짧게는 30분. 그 모든 시간이 나를 속이며 다른 남자와 나눈 사랑의 대화였던 겁니다. 가장 최근 통화는 장례식 전날 밤이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물었죠. 최성만 씨입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이 시간에 이순자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역시나였습니다. 순자의 불륜 상대가 바로 이 최성만이라는 자였던 거죠. 새벽 4시 나는 순자의 화장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50년간 한 번도 마음대로 열어본 적 없던 그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은행 통장 3개. 내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내역을 확인해 보니 경악할 일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첫 번째 통장 매월 20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되다가 최근 3개월간 총 3억이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 내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내가 모르는 적금이었어요. 5년간 불입한 것이 만기되어 1억 5천이 되어 있었는데 역시 전액 인출되어 있었죠. 세 번째 통장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 담보로 들어간 대출 통장이었어요. 15억 한도에서 12억을 이미 사용한 상태였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집이 담보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아내가 20년간 나를 속이며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내 재산까지 빼돌리고 있었다니. 통장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월 200만 원씩 들어오는 돈은 내가 퇴직 후 받는 연금이었어요. 순자가 그 돈을 모두 다른 통장에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 큰 금액들이 빠져나간 날짜들을 보니 모두 순자가 성당 봉사를 핑계로 나간 날들과 일치했습니다. 화장대 맨 아래 서랍에서 더욱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어요. 아파트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강남구 땡땡동 땡땡 아파트 백사동 1502호. 계약자 명의는 최성만, 이순자로 되어 있었고 계약 기간은 2년 전부터였어요. 보증금은 5억이었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아파트까지 얻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내 퇴직금과 우리 집을 담보로 한 돈으로 말이에요. 아침 7시 나는 제자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30분 후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평소 밝은 표정의 그가 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상하셨구나. 민수야, 앉아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나는 순자의 휴대폰과 통장들, 그리고 전세 계약서를 모두 꺼내 보여줬습니다. 민수가 하나씩 확인하더니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생님, 이게 다 진짜예요? 20년간 속아 살았구나, 나는. 민수가 메시지들을 읽어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개 같은 년이. 죄송해요, 선생님. 너무 화가 나서. 민수야, 너는 형사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일단 이 최성만이라는 놈부터 조사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선생님, 혹시 선생님 모르게 보험 같은 것도 들어져 있을 수 있어요. 보험?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것도? 민수와 함께 서류들을 더 뒤져보니 예상이 적중했어요. 생명보험 증서가 나왔습니다. 5억짜리 보험이었고 피보험자는 나, 수익자는 순자로 되어 있었죠. 선생님, 이거 언제 들으신 거예요? 모른다. 내가 서명한 기억도 없는데. 민수가 서명란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위조된 것 같은데요? 필체가 선생님 것과 미묘하게 달라요. 위조 서명까지.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순자와 최성만은 나를 죽이고 보험금까지 타려고 했던 거예요. 민수야, 이제 뭘 해야 하지?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선생님, 일단 이 최성만이라는 놈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 네. 사기죄, 문서 위조죄, 횡령죄. 여러 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민수가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뭐? 선생님 부인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최성만 그놈이라도 확실히 잡아야지. 당연하죠. 그런데 선생님, 더 조사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 칠순잔치 그날 정확히 선생님 부인이 쓰러진 시간에 최성만도 응급실에 실려왔더라고요.
나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같은 병원이에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순자와 성만이 동시에 같은 증상으로 쓰러졌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혹시 둘 다 독을 먹은 건 아닐까? 민수가 내 생각을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왜? 갑자기 순자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때는 나를 50년간 속인 것에 대한 사과인 줄 알았는데 혹시 다른 의미였을까? 민수야, 부검은 했을까? 아니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론 나서 따로 부검은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신청하면 부검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자. 부검도 하고 최성만 그놈도 찾아내자. 네, 선생님.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뭘? 민수가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봤어요. 혹시라도 복수 생각은 마세요. 법으로 해결해야 해요. 나는 애매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법이 이 악마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겠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5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내게 남은 건 복수뿐이었으니까요. 순자야, 네가 그렇게 날 속였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 내 가슴 속 복수의 불꽃이 더욱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신청서를 제출한 지 사흘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온 전화를 받는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박정호 님이시죠? 부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 맞습니다만 혈액에서 디곡신 성분이 치사량의 3배나 검출되었습니다. 디곡신, 심장병 치료제지만 과량 투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독이 되는 약물이었어요. 그럼 독살당한 건가요? 네, 타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정말 독살당했다니. 그런데 누가, 왜? 민수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선생님, 저도 방금 연락받았어요. 이제 정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최성만 그놈은 어떻게 됐니? 그게 이상한 소식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최성만도 같은 날 죽었어요. 똑같이 디곡신 중독으로.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둘 다 죽었다고?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최성만은 칠순잔치장에 없었어요. 그 시간에 강남 아파트에 혼자 있다가 쓰러진 거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순자는 칠순잔치에서, 성만은 아파트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도구로 죽었다는 건가? 민수야, 강남 아파트로 가보자. 네, 선생님. 그런데 일단 경찰 수사에 협조해야 해요. 다음 날 오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후반의 베테랑으로 보였어요. 이름은 장인수 형사였죠. 박정호 씨 부인이 20년간 불륜 관계였다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부인이 죽고 나서요. 휴대폰을 발견하고서야. 그럼 칠순잔치 당일에는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군요. 네, 전혀. 형사가 파일을 넘기더니 물었어요. 혹시 부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잔치 당일에 나는 그날을 되짚어 봤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렸어요. 평소보다 조용했고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죠. 그럼 부인도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형사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최성만과 이순자 둘 다 같은 도구로 죽었어요. 그런데 현장 상황을 보면 둘 다 누군가에게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먹은 것 같아요. 스스로? 네. 강제로 먹였다면 흔적이 남았을 텐데 그런 건 없었어요. 아마 음식이나 음료에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날 칠순잔치를 떠올렸습니다. 순자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함께 들었던 축배. 형사님, 혹시 잔치 음식에서 독이 나온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탈 없었거든요. 부인만 그 독을 먹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왜? 경찰서를 나온 후 민수와 함께 강남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내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살던 그 공간을 직접 보게 된다니. 1502호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경찰 출입금지 테이프가 붙어 있었지만 민수가 형사라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정말 현실인지 의심됐어요. 순자와 낯선 남자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사진들이 가득했죠.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의 기념사진, 심지어 침실에서 찍은 사진까지. 20년간 나 몰래 이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목이 메어 있었거든요. 주방으로 가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메모들을 보니 완전히 부부처럼 살고 있었더군요. 성만 오빠, 저녁 늦을 것 같아요. 냉동실에 갈비찜 있어요. 순자야, 오늘 정우 만나는 날이지? 조심해서 다녀와. 나를 정우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남편도 아니고 그냥 이름으로. 침실로 들어가니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순자의 옷들이 가득했고 화장대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비싼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는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노트를 펼쳐보니 순자의 필체로 쓰인 일기였어요. 2023년 3월 15일 정호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나와 성만 오빠가 20년째 만나고 있다는 걸. 매주 일요일마다 성당 간다고 하면 의심 하나 안 하니까. 순진한 남자야. 2023년 8월 20일 성만 오빠가 큰 계획이 있다고 했다. 정호의 퇴직금 5억과 집 15억, 총 20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무슨 방법인지는 말 안 해주지만 곧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 2024년 2월 10일 성만 오빠가 약을 구했다고 한다. 디곡신이라는 심장약인데 많이 먹으면 심장마비를 일으킨다고. 정호가 평소에 심장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자연사로 보일 거라고. 일기를 읽으면서 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말로 나를 독살하려던 계획이었던 거죠. 2024년 4월 25일 칠순잔치 날짜가 정해졌다. 5월 15일. 그날이 D-데이가 될 것 같아. 성만 오빠가 잔치 음식에 독을 넣을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20억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든 가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마지막 일기는 칠순잔치 당일 아침에 쓴 것이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오늘이다. 50년간 속여온 연기가 오늘로 끝난다. 성만 오빠는 아파트에서 대기하고 있고 나는 잔치장에서 정호의 음료에 약을 넣을 예정이다. 정오 12시에 동시에 행동하기로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하지만 이제 늦었어. 성만 오빠와 약속했으니까. 일기를 다 읽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순자와 성만이 나를 독살하려던 계획. 그런데 뭔가 잘못되어서 둘 다 죽게 된 것. 선생님, 이거 보세요. 민수가 화장대에서 작은 병을 하나 발견했어요. 디곡신 정제였죠. 이게 바로 독약이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가? 병이 두 개예요. 하나는 비어 있고 하나는 반쯤 남아 있어요. 나는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혹시 서로를 독살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정호의 선생님을 독살하려 했고 성만은 같은 시간에 순자 씨를 독살하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20억을 혼자 차지하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진실이 보였습니다. 순자와 성만, 둘 다 욕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20억을 나눠 가지는 것보다 혼자 독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를 배신하려 했고, 결국 둘 다 죽게 된 것. 민수야, 그럼 내가 죽을 뻔했던 건가? 네, 선생님. 만약 순자 씨가 계획대로 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칠순잔치에서 축배를 들며 행복해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을 내 모습을 말이에요. 아파트를 나오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순자와 성만은 죽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20년간 빼돌린 내 재산 20억을 되찾아야 했고 혹시 다른 공범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야 했죠. 민수야,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니? 일단 서로 독살하려다가 둘 다 죽은 걸로 결론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 재산 문제는 별개예요. 그럼 내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최대한 노력해 봐야죠. 그런데 선생님, 민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다른 공범이 있을 수도 있어요. 20억이라는 큰 돈이 움직였는데 둘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 말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 주변에 나를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가? 누구를 의심해야 할까? 일단 가족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딸 미영 씨는 어떠신가요? 딸 미영. 순간 여러 가지가 떠올랐어요. 최근 들어 자주 집에 왔던 것, 엄마 건강을 유난히 걱정했던 것, 그리고 칠순잔치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까지. 설마 딸까지 공범이었던 건 아니겠지? 하지만 20억이라는 돈 앞에서는 가족조차 믿을 수 없다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민수야, 미영이도 조사해보자. 네, 선생님.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혹시라도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수도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딸 미영이 공범인지 확인한다. 둘째, 빼돌린 재산 20억의 행방을 추적한다. 셋째, 만약 추가 공범이 있다면 모두 찾아내서 처벌한다. 법이 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복수할 각오도 되어 있었어요. 50년간 나를 속이고 죽이려 했던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수의 설계도가 내 머릿속에서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딸 미영이 집에 온 건 부검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마치 며칠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죠. 아빠, 안녕하세요. 그래, 미영아. 와서 앉아라. 거실 소파에 앉은 미영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이야기를 하며 눈물부터 흘렸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아빠, 부검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직단도입적으로 묻는 게 수상했습니다. 보통은 아빠 괜찮으세요? 부터 물을 텐데 말이죠. 독살당한 걸로 나왔어. 독살이요? 미영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뭔가 연기 같았어요. 진짜 놀란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죠. 누가 엄마를 죽였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빠도 모르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미영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면을 힐끗 보니 성만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성만은 이미 죽었는데 왜 그 이름으로 메시지가 오는 거지? 미영아, 누구한테서 연락 온 거야? 아, 그냥 친구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의 표정에서 확실히 읽을 수 있었어요. 미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재빨리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지만 메시지 미리 보기는 볼 수 있었어요. 미영아, 계획이 틀어졌다. 당분간 조용히 하고 있어라. 아버지가 뭘 아는지 확인해봐. 발신자는 성만 삼촌이었습니다. 삼촌? 성만이 살아있다는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성만의 휴대폰을 쓰고 있는 건가? 미영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미영아, 성만 삼촌이 누구니? 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누구요? 내 핸드폰에 성만 삼촌에게서 메시지가 왔더구나. 미영이 당황하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그분은 엄마 친구분이에요. 엄마 친구? 네. 엄마가 돌아가셔서 위로 연락 주신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엄마를 잘 알던 분이라면 인사드리고 싶어서. 아빠, 저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위로 말씀만 해주셨어요. 미영이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아빠, 저 먼저 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딸이 급하게 나간 후 나는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성만이 정말 죽은 게 맞아? 네, 확실해요. 화장까지 했거든요. 왜 그러세요? 미영이 핸드폰에 성만 삼촌이라는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어. 뭐라고요? 그럼 혹시 성만에게 형제가 있나 봐. 아니면 누군가가 성만 행세를 하고 있거나. 민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정보를 찾았거든요. 1시간 후 민수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선생님, 최성만 호적을 조사해 봤는데요. 형이 하나 있어요. 형? 네. 최석우라는 사람인데 3살 위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예요. 민수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전과 7범의 사기 전문이에요. 주로 상속 사기, 보험 사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요. 사진을 보니 성만과 정말 닮은 얼굴이었어요. 형제니까 당연하겠지만 거의 쌍둥이 수준이었죠. 그럼 이석우라는 놈이 성만 행세를 하고 있는 건가?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민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영 씨 통장 내역이에요. 내가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해 보니 경악할 일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최근 3개월 동안 미영의 통장에 총 5억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에 나누어서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순자 씨가 빼돌린 돈의 일부로 추정돼요. 미영 씨가 공범인 게 확실해 보입니다. 딸이 정말 공범이었다니. 아내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딸까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미영이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통장 입금 날짜를 보면 최소 3개월 전부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공범이었을 수도 있고요.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20년간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는 동안 딸은 그 사실을 알고도 나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군요. 아니, 오히려 공범이 되어 나를 속였던 거죠. 민수야, 서구 그놈은 지금 어디 있어? 그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주소도 계속 바뀌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여러 곳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럼 미영이를 통해서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미영 씨가 서구와 연락하고 있으니까 그 연결고리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미영이가 서구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오후 미영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왔어요.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죠. 미영아, 가방 새로 샀구나? 아, 네. 친구가 선물해 줬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5억이나 받아놓고 친구 선물이라니. 미영아,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 엄마 일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엄마가 20년간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거 너도 알고 있었지? 미영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역시 연기였어요. 아빠,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내 통장에 5억이 들어간 것도 아빠가 다 안다. 그제야 미영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서구 삼촌에게서 받은 거지? 미영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죠. 아빠, 죄송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3년 전부터요. 우연히 엄마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봤어요. 3년. 3년 동안 딸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도 공범이 된 거야? 아빠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돈만. 그냥 돈만?
내 아빠를 죽이고 보험금 타려던 계획에 동참해 놓고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엄마를 말렸어요. 하지만 서구 삼촌이 계속 꼬드겨서 서구가 어떻게 꼬드겼는데 아빠가 어차피 늙어서 오래 살지도 못할 텐데 미리 유산을 받는 게 나쁠 게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 딸이 나를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늙은이로 본다니. 그래서 아빠를 독살하려던 거야? 아니에요. 전 정말 몰랐어요. 서구 삼촌이 그냥 아빠를 기절시킨 다음에 보험금을 타자고만 했어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미영도 공범인 건 확실했어요. 서구는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연락은 하는데 어디 있는지는. 언제 만날 예정이야? 미영이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어디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요.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서구 그놈을 잡을 기회가 왔군요. 미영아,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네. 내일 서구를 만날 때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해.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자고 말해. 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그럼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한테는 계획이 있어. 사실 내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서구 그놈을 유인해서 모든 증거를 확보한 다음 그동안 당한 것들을 고스란히 갚아주는 거였어요. 법이 처벌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심판을 내릴 생각이었습니다. 미영이 집을 나간 후 나는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내일 작전을 시작한다. 네, 선생님. 준비는 다 됐어요. 서구 그놈을 잡으면 이 모든 일의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런데 선생님, 정말 조심하세요. 이미 4명을 죽인 놈들이에요. 4명. 순자, 성만, 그리고 아마 다른 희생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수할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피가 끓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날 것 같았습니다. 50년간 쌓아온 분노와 배신감을 그 악마 같은 놈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시간이 드디어 온 거죠. 다음 날 아침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벌어질 작전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가져온 초소형 녹음기를 옷 안쪽에 숨기고 비상시를 대비해 호신용 스프레이도 준비했어요. 72세 늙은이가 젊은 사기꾼들과 맞서기에는 이런 준비라도 필요했죠. 선생님, 혹시라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연락하세요. 반경 100m 안에 저희가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나는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어요. 법적인 증거 수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직접 그놈들에게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오후 2시 미영이 먼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나를 배신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10분 후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죽은 성만과 정말 닮아 있었어요. 키도 비슷하고 걸음걸이까지 똑같았죠. 최서구. 드디어 그 악마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삼촌, 죄송해요. 아빠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미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눈치챘다고? 서구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촌 존재도 알아낸 것 같고, 젠장, 계획이 틀어지고 있군. 서구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삼촌, 이제 어떻게 해요? 아빠가 경찰한테 신고하면. 걱정하지 마. 늙은이 하나 처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놈이 나를 직접 해치려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빨리 처리해야지. 박정호가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게 만들면 돼. 서구가 커피를 마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어떻게요? 간단해. 늙은이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면 되지. 아내 잃고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 자살로 위장한 살인. 그놈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삼촌, 돈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호가 사라지면 모든 유산이 내게 넘어와. 집 15억, 퇴직금 5억, 그 외에도 몇 억 더 있을 거야. 총 25억은 될 거야. 25억.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저렇게 나눠 먹으려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럼 제 몫은 얼마예요? 원래 약속대로 반반이지. 12억 정도는 내가 가져가면 돼. 딸이 내 목숨을 12억에 팔아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미영과 서구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박정호? 서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위험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자기소개를 해야겠군. 최서구 씨라고 하지? 나는 태연하게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내 딸과 아내를 꼬드겨서 나를 죽이려 했던 그 놈이지? 서구가 당황한 기색 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전 그냥 미영이와 커피 마시고 있었을 뿐입니다. 12억에 내 목숨을 사려던 계획도 모른다고 할 거야? 그때 서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늙은이, 너무 많이 알면 해로워.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해로우면 어쩔 건데? 나를 자살로 위장해서 죽일 건가? 서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 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박정호, 적당히 해. 이미 내 아내와 동생은 죽었어. 내가 더 나서면 너도 똑같은 꼴 당할 거야. 그 순간 나는 녹음기가 모든 걸 녹음하고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럼 순자와 성만을 내가 죽인 거구나? 그 바보들이 서로를 죽이도록 유도한 거지. 디곡신을 둘 다에게 줬거든. 서로 상대방을 독살하려다가 둘 다 죽었지. 멍청한 놈들. 완벽한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아빠, 그만해요. 미영이 울면서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영아, 내 아빠는 너무 많은 걸 알았어. 이제 처리해야 해. 서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사기였어요. 이것도 디곡신이야. 한 번 주사하면 10분 안에 심장마비로 죽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구는 완전히 통제를 잃었습니다. 박정호, 화장실로 가자. 거기서 조용히 주사 맞고 죽어. 그때였습니다. 민수와 경찰들이 카페로 뛰어들어왔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하지만 서구는 이미 주사기를 내 목에 겨누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이 늙은이 죽어. 인질극이 벌어졌어요. 카페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손님들은 모두 밖으로 대피했죠. 최서구, 주사기 내려놔. 닥쳐. 내 말 안 들으면 박정호 죽인다. 서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죠. 그때 나는 기회를 봤습니다. 서구의 주의가 경찰들에게 집중된 사이 나는 준비해둔 호신용 스프레이를 그의 얼굴에 뿌렸어요. 으악! 서구가 눈을 감으며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에 나는 주사기를 빼앗으려 했죠. 하지만 서구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주사기를 휘둘렀습니다. 아! 주사기 끝이 내 팔을 스쳤어요. 깊지는 않았지만 디곡신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았죠. 그 순간 경찰들이 서구를 제압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수가 달려와서 내 팔을 확인했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독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디곡신 양이 많지 않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서구를 잡기는 했지만 이제 그놈들이 내 정체를 완전히 알았어요. 더 이상 숨어서 조사할 수도 없고 혹시 또 다른 공범들이 있다면 그들이 나를 노릴 수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미영이까지 완전히 적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딸은 서구가 체포된 후 아빠 정말 너무하세요. 라며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이제 나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딸도 모두 나를 배신했고 주변에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서구를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아직도 빼돌린 재산 20억의 행방은 불명이었고 혹시 또 다른 공범들이 있을 수도 있었죠.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구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다는 거였어요. 자살이라고요? 민수에게 전화로 소식을 들은 나는 경악했어요. 네, 목을 매달아서 죽었다고 해요. 유서도 남겨놨는데 뭐라고 써 있던데? 모든 죄를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유서 필체가 평소 서구 글씨와 달라요. 누군가 강요해서 쓰게 한 것 같아요. 가짜 자살. 누군가 서구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거였어요. 그럼 서구보다 더 큰 배우가 있다는 뜻인가?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서구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다가 입을 막히기 위해 제거된 거라면 나도 언제 똑같은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였죠.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집 전화로 무언 전화가 계속 왔고 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을 보니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계속 우리 집 앞에서 맴돌고 있었죠. 나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어요. 이런 식으로 겁을 주면서 나를 굴복시키려 한다니. 나는 72세지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놈들이 원하는 게 뭐든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서구가 죽은 지 일주일 후, 내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선 은행 계좌가 모두 동결되었어요. 경찰에서 수사를 위해 재산 동결 명령을 내린 거였죠. 하루아침에 한 푼의 현금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집에 낯선 남자 2명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누구십니까? 저희는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입니다. 이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이 들어와서 왔습니다. 강제 경매? 내 집이 강제 경매에 넘어간다는 거였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 집인데 왜 경매예요?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된 대출 12억에 대해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담보물인 이 주택을 경매로 처분한다는 통지서입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보니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순자가 우리 집을 담보로 12억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거였죠. 하지만 제 부인은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상속인인 따님 박미영 씨가 상속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채무는 배우자인 박정호 씨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미영이가 상속 포기를? 그럼 순자의 모든 빚이 내게 넘어온다는 뜻이었어요. 언제까지 나가야 합니까? 2주 후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니 그 전까지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관들이 떠난 후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게 되다니. 민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큰일 났어. 집이 경매에 넘어간대.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상황을 설명하자 민수도 당황했어요. 선생님, 미영 씨가 왜 갑자기 상속 포기를 했을까요? 모르겠어. 연락도 안 돼. 사실 미영이는 서구가 체포된 후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집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선생님,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속 포기 무효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돈이 없어. 계좌가 다 동결되어 있다고. 그럼 일단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해야겠네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돈도 없고 신용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72세 노인을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나는 고시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3평 고시원. 50년간 15평 아파트에서 살던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되다니.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자와 성만, 그리고 서구까지.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이렇게 만들 계획이었던 거죠. 재산을 모두 빼앗고 집에서 쫓아내고 마지막에는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하는 것.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시원에서 사흘째 되던 날 미영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빠, 미영아, 어디 있었니? 연락도 안 하고. 하지만 딸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고 무정한 눈빛이었죠.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니?
헛된 희망 갖지 마세요. 이미 모든 건 끝났어요. 미영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치매 진단서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내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였죠.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치매 검사를 받았다고? 3개월 전에 받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건 가짜야. 위조된 거잖아. 아빠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엄마가 20년간 바람 피웠다는 것도 아빠 착각이고, 서구 삼촌이 아빠를 해치려 했다는 것도 아빠 망상이에요. 내가 듣고 있는 게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미영아, 너 정신이 나간 거야? 내가 직접 서구한테서 돈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빠 착각이세요. 그럼 내 통장에 있던 5억은 뭐냐? 무슨 5억이요? 아빠, 정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미영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마치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모두 내 착각이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었죠. 미영아, 너 누군가한테 협박이라도 받고 있는 거야? 아빠,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빠는 치매에 걸렸고 판단력을 잃었어요. 그때 미영이 뒤로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병인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박정호 씨, 저희는 서울요양병원에서 왔습니다. 요양병원? 네, 따님의 신청으로 입원 수속을 밟으러 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멀쩡한데 왜 요양병원에 가야 합니까?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은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게 연극으로 보였어요. 미영아, 설마 너 아빠를 요양원에 가둬놓으려는 거야? 아빠를 위해서예요. 거기서 제대로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나는 완전히 고립될 거였어요. 싫습니다. 안 갑니다. 아버님, 강제 입원 명령서가 있습니다. 의사가 법원 문서를 보여줬어요. 치매로 인한 자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 입원 명령이 내려진 거였죠.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언제 자해를 했다고.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나 봅니다. 간병인이 나를 붙잡으려고 다가왔어요.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72세 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미영아, 제발,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아빠, 빨리 좋아지세요. 그럼 다시 집에 올 수 있어요. 미영의 말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남처럼 차갑게 말하고 있었죠. 강제로 앰뷸런스에 실려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집도 잃고, 돈도 잃고, 딸도 잃고, 이제는 자유까지 잃게 된 거죠. 요양병원은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철창은 없지만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되어 있었어요. 간병사들은 친절했지만 내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할아버지, 약 드세요. 전 멀쩡해요. 치매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약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하루 3번씩 정체불명의 약을 먹어야 했어요. 그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았죠. 혹시 정말로 치매를 유발하는 약이 아닐까 의심되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얼굴도 흐릿해지고 서구와의 대화도 확실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혹시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그런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간병사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박정우 할아버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래? 글쎄, 딸이 말하길 평생 여기 있을 거래. 나갈 곳도 없대. 가족도 참 야속해. 아버지를 이런 곳에 버려두고. 그래도 돈은 꼬박꼬박 입금되니까 상관없지. 돈. 미영이가 내 요양병원비를 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돈은 아마 내 재산에서 나온 거겠죠. 나를 요양원에 가둬놓고 내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순자의 배신, 서구의 협박, 미영의 변절. 모든 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나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가둔 거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적으로는 내가 치매 환자고 가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리 항변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였어요. 그날 밤 요양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내가 이런 말로를 맞게 되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복수를 완성하지 못했으니까요. 어떻게든 이곳에서 나가서 그놈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어요. 기다려라. 언젠가는 나갈 거고 그때 너희들 모두 후회하게 해주겠다. 복수의 의지만은 아무도 꺾을 수 없었으니까요. 요양병원에서 6개월.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보처럼 행동하며 모든 사람들을 속였어요. 약도 순순히 먹는 척하면서 몰래 뱉어내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멍한 표정만 지었죠. 그 덕분에 간병사들과 의료진들은 완전히 방심했어요. 박정우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순해지셨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치매가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저항도 안 하시고 바로 그때를 기다렸던 거죠. 6개월 동안 나는 요양병원의 모든 구조를 파악했어요. CCTV 위치, 직원들의 근무 패턴, 출입문 잠금 시간까지 모든 걸 외웠죠. 그리고 몰래 민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간병사 중 한 명이 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 주었어요. 불쌍한 치매 환자가 옛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민수에게 보낸 편지에는 내 상황과 함께 중요한 부탁이 적혀 있었어요. 미영과 그들 배후에 있는 진짜 배우를 찾아달라. 그리고 빼돌린 재산의 행방을 추적해달라. 일주일 후 민수가 면회를 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겉으로는 평범한 면회였지만 민수의 눈빛에서 뭔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민수야, 기억이 잘 안 나네. 너가 누구였지? 연기를 했지만 민수는 내 진위를 알아챘죠. 선생님,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민수가 건넨 과일 바구니 속에는 작은 녹음기와 USB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USB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미영은 이미 3년 전부터 거대한 사기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순자와 성만, 서구는 모두 말단이었고 진짜 배후에는 김 회장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김 회장은 노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상속 사기를 주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영이 내 딸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DNA 검사 결과서를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은 순자와 성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거예요. 43년 전 순자가 임신했을 때 나는 너무 기뻤었죠. 하지만 그 아이는 처음부터 내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43년간 내가 딸이라고 믿고 사랑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순자의 불륜으로 태어난 성만의 딸이었다니. USB에는 더 충격적인 정보들이 있었어요. 순자는 김 회장의 지시로 나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미영을 낳은 후 죄책감과 성만의 협박으로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든 거였어요. 김 회장이 개입한 건 10년 전부터였습니다. 순자와 성만의 불륜 관계를 이용해 그들을 조종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미영은 김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출생 비밀을 듣고 자발적으로 사기 조직에 가담했던 거예요. 아버지도 아닌 남자에게서 뭘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계산으로 말이죠. 마지막 파일에는 민수의 메시지가 들어 있었어요. 선생님,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직접 나서셔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죠. 다음 날 새벽 3시, 나는 요양병원을 탈출했습니다. 6개월간 관찰한 대로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1층 비상문으로 나왔어요. 민수가 미리 준비해둔 차가 병원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마지막이야. 우리는 먼저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미영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내 돈으로 호화롭게 지내고 있는 그곳 말이죠. 새벽 5시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지만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민수가 준비한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미영이 집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미영이를 미행했습니다. 미영은 강남의 한 고급 호텔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김 회장을 만날 예정이었죠. 호텔 로비에서 멀리 지켜보니 60대 후반의 온화한 신사 같은 남자가 미영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바로 김 회장이었습니다. 민수가 설치한 초소형 마이크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미영아, 늙은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 요양원에서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이제 몇 달만 더 있으면 자연사 할 것 같고요. 좋아. 그럼 재산 정리를 서둘러야겠군. 네, 해외 계좌로 송금도 거의 끝났어요. 25억 중에 20억은 이미 빼돌렸고요. 결정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기다렸어요. 김 회장이 직접 범행을 시인하는 말을 들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제 친부인 성만 아저씨는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놈은 욕심이 너무 많았어. 내 엄마와 함께 나를 배신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정리했지. 정리라니요? 디곡신을 먹였어. 내 엄마한테도. 둘이 서로 죽이는 걸로 위장하고 말야. 김 회장이 직접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민수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30분 후 호텔에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입니다. 김 회장과 미영이 체포되는 순간 나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수갑이 채워진 미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빠, 아빠라고 부르지 마. 넌 내 딸이 아니야.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오늘 아침에. 네가 성만의 딸이라는 것도 43년간 나를 속여왔다는 것도 다 알았어. 미영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 법정에서 보자. 김 회장이 끌려가면서 나를 째려봤어요. 박정호,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변호사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오니 이미 저녁이었어요. 민수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죠. 선생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직 재판이 남았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유죄 판결은 확실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복수는 했지만 43년간 딸이라고 믿었던 미영까지 잃게 된 거잖아요. 민수야,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선생님, 저희가 있잖아요. 선생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제자들이 많아요. 그 말에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살인죄와 사기죄로 무기징역을 받았고 미영은 사기 방조죄로 10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빼돌린 재산 25억은 모두 내게 되돌려졌죠.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순자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순자야,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 미영이는 네 딸이었구나. 43년간 내가 착각했어. 하지만 원망하지 않아. 그 아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바람이 불어와서 내 눈가를 스쳤어요. 마치 순자가 사과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나는 가슴에서 50년간 차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서 순자의 묘비에 걸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별이야. 다음에 만날 때는 진짜 행복하게 만나자. 묘지를 나서며 나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남은 인생 진짜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고. 25억의 재산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나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72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75세에 새로운 목적을 찾은 거였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몇 일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경찰청 사기수사과장으로 승진해서 우리 재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요.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가? 김 회장 조직과 관련된 추가 피해자들이 모두 배상받게 됐어요. 총 10명이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정말인가? 얼마나? 총 200억 정도 돼요. 모두 김 회장이 20년간 빼돌린 돈들이었죠. 200억.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고통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 피해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대부분 잘 지내고 계세요. 특히 선생님 재단에서 도움을 받은 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고요.
민수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거 선생님께 온 편지예요. 편지를 열어보니 교도소에서 온 것이었어요. 발신인은 미영이었습니다. 박정호 아버님께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시냐고 물어볼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서 2년을 보내면서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버님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43년간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그 사랑을 배신했어요. 혈연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버님을 이용하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교도소에서 아버님이 재단을 만드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 같은 죄인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오히려 다른 분들을 도우시고 계시다니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8년 후에 출소할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출소 후에는 아버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아버님께서 건강하시길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박미영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43년간 딸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선생님, 답장하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미영은 분명히 나를 배신했지만 43년간 함께 살았던 정은 거짓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답장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용서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미영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해야 하는 걸까? 일주일 후 나는 미영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미영에게 내 편지 잘 받았다. 43년간 너를 딸로 키우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았어. 그 기억들까지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된 거야.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8년 후에 나올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라. 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는 마음이라면 우리 재단에서 함께 일할 수도 있어. 혈연은 아니지만 43년의 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건강해라. 아버지가 편지를 붙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자의 묘를 들렀습니다. 순자야, 나 잘 살고 있어. 내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다고. 그리고 미영이 말이야. 내년에 가석방 될 것 같아. 진짜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더라. 내가 그 아이를 낳아줘서 고마워. 비록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43년간 딸로 키운 기억은 소중해. 바람이 불어와서 묘비 앞의 꽃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복수와 용서, 그 사이에서 내가 찾은 답이었죠. 순자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로 이어졌으니까요. 인생이란 정말 신기한 거였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고, 복수의 끝에서 용서를 배우고, 상처의 끝에서 치유를 얻는다니. 박정호 79세. 아직 끝나지 않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박정호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소설처럼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50년간 사랑이라 믿은 아내, 그리고 딸에게 받은 충격적인 배신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박정호님께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